예. 날이 많이 춥죠. 17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물권적 청권. 민법 총칙이 뭐가 있는지 대충 다 봤죠. 자꾸 뼈대를 잡는 걸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목차를 중심으로 뼈대를 자꾸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살을 채우죠, 나중에. 민법 총칙은 계약과 같은, 매매 계약 같은 법률 행위, 매매 계약 같은 걸 법률 행위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쫙 봤어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아, 안 들려요? 마이크가 작나? 요 세 가지 봤고요. 그다음에 대리 행위와 관련해서는 대리권의 존재 및 대리 행위, 법률행위 부관 이런 거 봤죠. 조건과 기한. 그 다음에 다 합쳐서 이게 유효 요건인데 이 유효 요건을 못 갖춘 경우 그게 무효와 취소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계약 따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들을 쫙 본 다음에 이게 유효하다면 당사자에게 권리가 생겨요.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권리가 생긴다. 그 권리 중에서 물권이라는 권리. 요걸 지난주에 살짝 봤죠. 물권은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이 있고 강론 부분은 이제 개개의 물권들, 우리 민법에 있는 점유권 같은 것들, 소유권 같은 것들 이런 게 어떤 권리인지 이제 그걸 살펴본 거예요. 총론 부분에서는 이 물권의 공통적인 것들, 먼저 물권의 기초를 지난주에 잠깐 봤고요. 오늘 이제 물권의 변동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물권의 기초에서는 물권의 뜻, 채권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었죠. 물권의 주체가 있었죠. 자연인, 법인. 객체, 물건이라는 게 있었죠. 자, 물건과 관련해서 일물 일권주의하고 그 예외,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물 일권주의와 예외. 네 번째,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중요하죠. 물권 법정주의. 다섯 번째, 물권이라는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두 개. 그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했고요. 두 개가 있었죠. 우선적 효력. 이 우선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권리가 어떤 게 우선하는가,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제 오늘 해야 될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174페이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약에서 출발, 법률행위에서 출발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까지 온 겁니다. 자꾸 새끼를 치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훈련 자꾸 하셔야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 아주 중요한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강론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요. 문제도 난이도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찍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맞추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주 어렵게 나오면 못 맞춥니다. 이거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되면 못 맞춰요.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판 경우, 을이 건물을 판 경우, 을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 이런 식으로 사례 형태의 문제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 자체를 파악을 못하세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1년을 공부해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건너뛰고 찍으세요. 그게 아닌 경우 그냥 단순히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요따위로 나오게 되면 요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맞추려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먼저 물권적 청구권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물권적 청구는 옛날에는 이제 물상 청구권이라고 불렀어요. 가끔 이렇게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또는 책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자동차나 책 같은 건 물건이라고 하죠. 자, 이 물건에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말없이 가져가 버렸어 이거를. 내 허락도 없이. 이 사람이 내 자동차나 책을 말없이 가져가 버렸다. 그럼 나는 내 자동차나 내 책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돌려받을 때까지. 요거를 물권이 침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또는 누가 내 자동차 앞에 들어 누워 있어. 그럼 나는 운행할 수가 없죠. 방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또는 그럴 염려가 있어. 우려가 있어. 그렇게. 물건에 관한 권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 방해, 그럴 염려가 있을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침해 등을 하는 자에 대해서 내 물건 돌려달라. 내 앞에 들어오지 말고 비켜라. 방해 제거. 염려가 있다. 그러면 끼어들지 말아라. 방해 예방. 따위를 청구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깔아주셔야 될 게 여러분이 책을 돈 주고 사셨어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누가 가져갔어요. 마음대로.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서 책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안 돌려주면 힘으로 뺏을 수 있다 없다. 힘으로 뺏을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힘으로 못 뺏습니다. 힘으로 뺏는 순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 물건을 말없이 가져간 사람의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침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뺏을 수는 없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서 만약에 안 돌려주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진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이라는 권리로부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합니다. 힘으로 되찾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힘으로 뺏지 말고 이런 적법한 권리를 통해서 물건을 되돌려 받아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없이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죠. 내 책을 가져가진 않았지만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깔고 앉아 있더란 말이죠. 내 책을. 그럼 나는 책을 볼 수가 없죠.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치워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방해 제거입니다. 아까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갑의 땅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방해를 당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 제거를 청구하게 될 거예요. 철거하라 이렇게. 이런 게 물권적 청구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미리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이 뒤에서 볼 겁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각각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왜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나중에 조문 확인하면 알게 됩니다. 요건과 효과가 달라요. 두 개의 권리가. 똑같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건이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이따 점유권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204조,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 205조,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 예방 청구권 206조. 이게 총 3가지 조문을 점유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유권에는 조문이 2개밖에 없어요. 213조 하고요. 묶어가지고 214조 하고요.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놈을 3종 2세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물권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상 물권이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소유권이라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상권이란 것도 있고 지역권이란 것도 있고 전세권이란 것도 있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권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도 물권인데 이런 권리가 점유권이나 소유권이 아닌 이런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말이지. 따로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규정이 따로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냐? 괜찮다. 소유권에 있는 걸 갖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빌려 쓰는 거예요. 따로 규정이 없고 213조, 214조를 갖다 써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따로. 그걸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조문을 빌려 쓰라는 규정. 이걸 준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물권들은 지상권과 같은 다른 물권들은 물권적 청구권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진 않고 소유권에 있는 걸 빌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문은 요게 나옵니다. 2가지가. 하나는 조심하실 거 유치권이라는 권리하고요.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두 놈은 빌려 써라 라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따로 물권적 청구권 규정도 없고 빌려 쓰라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면 이 두 놈은 법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라는 물권이나 질권이라는 물권이 침해당하더라도 유침을 반환 청구, 질물 바당 청구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서 유치권은 끝내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끝내. 그래서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안 되는 권리가 하나 있어요. 유치권이라고. 그런데 요 놈은 우리 대법원이 규정은 없으나 그냥 당연히 해석상 인정을 해줘요. 질권은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을 해줍니다. 질권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에 의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명문 규정을 통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해석상 인정을 해줄 때. 두 번째가 역시 나중에 봅니다. 지역권이라는 물권이 있고요.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있는데 요 두 놈은 213조를 빌려 쓰질 않습니다. 214조만 빌려 씁니다. 즉 지역권이라는 물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인정이 안 돼요.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볼 겁니다. 어쨌든 우리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이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걸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 두셔야 돼요.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의 유형이 됩니다. 유형. 세 번째,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놈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 요건.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행사 요건. 요 행사 요건은 나의 물권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침해되었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침해 원인.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을 해 있는데 간밤에 갑소유 땅에 서 있던 갑이 식재하여 기르고 있던 나무가 어떤 이유에선진 몰라도 이렇게 쓰러져 있더란 말이에요. 을소유 땅에.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소유 나무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나무를 치울 때까지는 을은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방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방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을은 갑에게 치워라. 네 나무로 인해서 내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으니 그 방해를 제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청구를 했더니 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내가 쓰러뜨린 게 아니고 어젯밤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나무도 너한테 쓰러지고 나 집도 망했다. 집도 무너졌다. 내 잘못 아니다. 난 책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때 갑의 주장이 민법적으로는 타당해요. 왜냐하면 민법상 법상 책임이란 건 책임을 질 만한 짓을 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를 대원칙 고의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 고의과실책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작년인가? 뭐 저기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책임지라 하면 여러분이 책임지겠어요? 안 지죠? 왜 안 져요? 내 잘못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책임의 대원칙이 책임질 만한 짓을 한 놈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귀, 책, 사, 유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사유? 귀책 사유. 그 귀책 사유의 대원칙이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나무를 갑이 일부러 쓰러뜨렸거나 부주의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쓰러뜨렸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무가 태풍에 의하여 쓰러졌다면 갑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으니 책임을 안 진단 말이지.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을이 나무를 치워라 그러면 갑은 내 잘못 아니니 나는 몰라. 배 째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좀 전에 귀책사유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 법 중에는 예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요. 앞으로 몇 개를 볼 거예요. 이걸 법에서 정한 무과실책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예외입니다. 물권적 청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권적 청권이. 그래서 태풍 등에 의해 나무가 쓰러졌다. 이 불가항력적 침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을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을의 땅 소유권을 침해한 갑의 나무, 갑,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는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히 치워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 침해 원인을 불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해 원인을 불문한다.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됐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을은 나무를 치울 때까지 땅을 사용을 못하죠. 필연적으로 을에겐 뭐가 생겨요? 손해. 손해가 생겼죠? 분명히 손해가 생겼습니다. 돈이 얼마인지는 계산하기 어려워도 분명히 을은 그동안에 땅을 사용을 못하니까 손해가 생깁니다. 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는 무과실 책임이 아닙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손해를 발생시킨 자, 그놈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졌다면 을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게 태풍이죠. 태풍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이렇게 되죠. 반면에 갑이 일부러 또는 나무를 관리를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쓰러뜨렸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 물권적 청구는 물권이란 것이 침해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만약에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모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 그게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죠. 의하고 그 밑에. 이게 침해 원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자.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이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상 권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물건을 돈 받고 빌려줬어요. 물건을 돈 받고 빌려준 걸 무슨 계약이라 할까요? 네?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돌려받아야 되죠. 안 돌려주면 돌려달라. 청구해야 되죠. 이게 계약상 반환 청구권이에요. 또 하나, 그 물건이 내 거라면 제때 안 돌려주면 나는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반환 청구권인데 하나는 계약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소유권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나중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기본서에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오늘은 뜻과 유형과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174페이지 두 번째 줄. 물권의 내용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당하고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그 제거나 예방 따위를 청구하는 권리. 이 뜻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내 물건 돌려줘.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2번 양가로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이 요구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이라든가 손해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방해가 침해 또는 방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 밑에다 쓰세요. 중첩적 행사. 중첩적 행사. 병존이란 건 둘 다 인정되는 거예요. 둘 다 인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병존. 두 개가 다 인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인정된 다음에 두 갈래로 갑니다. 둘 다 함께 행사가 병존적 행사예요. 둘 중에 하나만 행사. 이게 선택적 행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권리가 병존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항상 그 뒤를 생각하세요. 두 개를 함께 행사할 수 있는가, 즉 중첩적 행사할 수 있는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중첩적 행사입니다. 중첩적 행사.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초한 거. 소유권 및 소유권에 있는 걸 빌려 쓰는 전체를 싸잡아서 본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과 구별해서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나머지 권리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 내용이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 청구권. 요 정도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끝났어요. 기초는 끝이에요. 일단 오늘은 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이런 권리구나 개념과 유형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권의 기초는 끝난 거예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지난주부터 물권의 기초 파트에서는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 물권 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마지막으로 물권적 청구권 4가지. 이 중에서도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럼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딱 하나만 골라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변동이라는 게 나오죠. 한 장을 넘기면. 물권도 권리니까 물권의 변동이란 건 결국
권리 변동이죠. 그죠? 그리고 권리 변동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었죠. 권리 변동의 모습이. 뭐뭐뭐가 있었죠? 권리 변동의 모습 첫날 했는데 취득, 변경, 소멸 세 가지가 있었죠.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물권도 마찬가지죠.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세 가지를 말하겠죠. 두 번째, 이 물권을 변동시키는 원인, 이걸 뭐라고 부르죠?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이걸 뭐라 그랬죠? 법률 요건이라 그랬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 법률 행위는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자. 법률 규정은 상속 같은 거 생각하자 그래. 상속. 계약 등을 통하여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가 변동된다 그랬죠? 물권도 마찬가지죠. 계약 등을 통해서 변동이 되거나 상속 등을 통해서 변동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난주에 봤던 부동산과 동산을 결합시켜서 우리 민법은 186조부터 190조까지 물권 변동의 유형이라고 변동의 원인과 객체에 따라서 총 4가지 형태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185조는 지난주에 봤던 물권 법정주의고요. 186조부터 190조까지가 물권이 변동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유형이 총 4가지. 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상속 등을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계약 등을 통하여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물권, 소유권 따위가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 이게 186조예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186조예요. 반면에 상속, 판결, 경매, 공영징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습니다. 등기 필요 없다고 해놨어요.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187조예요. 그래서 이 186조와 187조를 정밀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 건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등기 필요. 뭘 위해서?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밑에 거는 등기 필요 없죠. 등기 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186조와 187조를 해석을 일단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 내년에도 나옵니다. 박스를 딱 쳐놓고 물권이 변동되기 위하여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건지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명확한 거 말고. 그러니까 이건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또 하나 186조는 계약 등을 통해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따위를 취득 따위를 하려면 반드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라. 그죠? 근데 187조는 상속 등을 통해서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등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단 등기하지 않으면 뭘 못한다? 처분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조는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거고 187조는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등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기와 관련된 것. 요게 또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등기와 관련된 것. 그런데 이 등기와 관련된 건 2차 과목에 가면 부동산 공시법령 및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중에 부동산 공시법령을 가면 법이 두 개가 나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이 나옵니다. 그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세요. 등기는. 그래서 기본적인 등기법 내용들은 2차 과목 가서 하고요. 민법에서는 요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한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7가지 정도 그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몰라도 되고요. 188조부터 190까지 몰라도 되고 마지막으로 191조라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법률 규정에 의하여 물권이 부동산 물권이든 동산 물권이든 소멸하는 게 있어요. 소멸도 변동의 일종이죠. 혼동이란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물권 총론의 변동 파트에서는 두 개 조문 해석, 구별, 등기, 혼동 요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개념을. 자, 그러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186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물권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원칙이. 요거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 원칙은 뭐 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들입니다. 첫째가 공시 원칙이랍니다. 공시. 공시라는 것은 알린다는 뜻이에요. 알린다는 뜻이에요. 뭘 알릴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인데 뭘 알릴까요? 이 물건이 내 거다. 이게 공시예요. 책에다 이름 쓰신 분. 그게 공시예요. 이 책은 내 거다. 이게 공시야. 즉 어떤 물건에 관한 물권의 변동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게 공시다. 널리 알리는 거. 그런데 이 공시 방법으로 마련이 된 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고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요. 점유. 이름 쓰는 거 말고 점유. 손에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점유란 건 손에 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내 거임을 널리 알리고 동산은 이렇게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제가 이걸 들고 돌아다녀요. 길거리에. 그럼 사람들이 이걸 누구 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제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닌가? 주웠다고 생각할까? 제 거라고 생각. 저 자식은 미쳤나? 왜 저걸 들고 다니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제 거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동산 공시 방법입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and 그렇게 공시하라. 이게 공시 원칙이에요. 공시하라. 이게 공시 원칙. 여기서 공시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국가가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라. 이게 공시 원칙.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럼 국가가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라는 거 했으니까 그 효력이 뭐냐? 두 갈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라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 법률 행위, 계약 등에 의한 경우에 공시 방법을 갖춰야 물권이 변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아까 그랬죠? 계약 등을 통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계약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까지 갖춰야 변동이 된다. 그랬죠? 이런 걸 뭐라 한다? 형식주의. 우리 민법이 바로 요거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 개념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아파트를 돈을 주고 샀어. 열쇠를 받았고 등기서류 넘겨받았어.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어. 내 집이라고. 그런데 나는 등기를 안 했어. 소유권이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랬죠. 사실상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권리도 186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형식주의.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두 번째가 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부를 열람을 해봤더니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A 토지 등기부에, 아파트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갑, 소유자일 가능성이 몇 % 정도 될까요? 네? 아니, 뭘 절 쳐다보셔봐요. 제 얼굴에 안 써 있어. 토지 등기부에,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자 갑이라고 딱 등기가 돼 있어. 이때 이 갑이 소유자일 가능성 100%. 100%.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99%쯤? 소유자 아닌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 있을까? 우리 봤잖아요. 가장매수인. 가장매매 안 했어요? 했지요? 얘가 만약에 가장매수인이야. 그럼 가장매매 무효라 그랬죠? 등기도 무효라 그랬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자도 아니다.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권자 갑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자의 가능성이 100%는 아니더란 말이죠. 99%좀 될 거네. 1% 소유권자가 아닌 놈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 얘가 소유권이 없어. 등기가 무효야. 무효.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매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또 하나 도서관에서 갑이라는 놈이 비노트북을 켜고 인강을 듣고 있다. 이게 점유예요. 갑의 손아귀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점유예요. 자, 이놈이 소유자일 가능성 몇 프로? 100%? 아니죠. 도둑놈이면 소유권 없죠. 권리자가 아닌 놈이 있단 말이에요. 역시. 권리자일 가능성이 99%쯤은 되지만 분명히 아닌 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에 무효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이 도둑놈이다. 갑의 맞박에 노트북 도둑질한 놈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갑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 거래. 이 땅을 또는 노트북을. 이 사람은 갑이 소유권자가 아닌 사실을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지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갑하고 땅이나 노트북을 거래하는 을은 갑을 권리자라고 신뢰할 거예요. 그렇죠? 갑이 말하지 않는 한 나는 가장매수인이요. 내가 소유권자로 등기는 데 있으나 이건 무효요. 나는 소유권자가 아니요. 또는 나는 노트북을 훔친 놈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한 을은 갑을 권리자구나 라고 신뢰를 하게 될 거예요.
요거를 공신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라 한다고요? 공신. 그래서 공신이란 건 공부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나 점유가 무효일 때, 즉 권리자가 아닌데도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권리자가 아닌데도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거를 권리자구나 라고 믿는 것, 이걸 공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 갑을 권리자라고 믿고 돈을 지급을 하고 등기를 넘겨받았다, 점유를 넘겨받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고 노트북에 대한 점유를 넘겨받았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취득할까 못할까? 을이 취득하냐 못한다? 못하지요. 왜 못해? 갑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 없는 권리를 어떻게 넘겨줘?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원칙이야. 등기 넘겨받았는데요? 누가 뭐라 했어? 등기 누가 안 넘겨받았대? 노트북 넘겨받았는데요? 누가 안 넘겨받았대? 권리를 못 넘겨봐. 권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못 넘겨받는 거야. 넘겨받을 수가 없어. 갑은 권리가 없다니까. 땅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거나 노트북이란 물건 자체를 넘겨줄 수는 있을지언정 권리를 못 넘겨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권리 어떻게 넘겨주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결국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를 했지만 공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그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 이거를 보호하는 힘, 이걸 공신력 이렇게 말해요. 그 힘을.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면 공신력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안 돼. 동산 돼.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없어요. 인정 안 합니다. 반면에 동산은 인정을 해줍니다. 나중에 간단히 볼 거예요. 동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내가 노트북을 돈을 주고 샀다.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샀다. 그런데 나중 것들이 양도인이 무권리자 도둑놈이라. 그래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부동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 그럼 동산은 믿고 거래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이 억울한 일이 없는데 부동산은 억울하겠죠. 억울해. 을은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 그런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공신원칙이 없어.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냐 못한다. 못한다. 억울하죠.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 똥 밟았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게 대원칙.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등기 믿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그럼 부동산 거래 어떡하나요? 괜찮아. 극히 일부. 쉽게 말하면 똥 밟은 거. 뒤로 자빠져서 코 깨진 사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다만 요놈 중에서 부동산 관해서 요놈 중에서 너무 억울한 사람이 있어. 이럴 때는 따로 규정을 만들어요.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따로 보호를 해줘요. 우리 봤죠?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을 통해서 따로 보호를 할 수는 있어요. 따로. 근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대원칙이다.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176페이지. 물권 변동의 원인이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예를 들어 두 번째죠.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 신축이 계약이에요?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계약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고. 공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3. 물권 변동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외부에 표시, 이걸 공시, 표시하라. 공시의 원칙 이렇게 되죠. 오른쪽 공시 방법의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은 등기. 동그라미 2번. 동사는 점유. 양가로 3번에 공시의 원칙. 의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입법주의가 있는데 그중에 기업. 요게 우리 민법. 공시하라. 공시하면 물권을 변동시켜 줄게. 그게 형식주의. 그게 우리 민법입니다. 니은은 보지 마시고 4번 공신의 원칙.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부동산의 경우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물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 공시는 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으나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매수인처럼. 그죠? 이 경우 그 껍데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원칙을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 민법이다. 그죠? 그렇게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라고 했는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 그럼 2절을 갑니다. 2절에 보면 조문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186조와 187조.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행위 뭐예요? 매매계약 따위.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해야 물권이 취득이 되고 변경이 되고 소멸한다. 소멸과 관련해서 이제 말소 등기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말소 등기를. 187조는 상속. 상속이 뭔지 아실 거고. 공용징수. 이거 뭐죠? 수용. 택지 개발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는 거. 이게 수용이죠. 공용징수라고 합니다. 판결. 법원의 판결을 말합니다. 어떤 판결인지 나중에 할 거고요.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필요 없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자, 먼저 186조는요. 등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아무리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등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186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187조. 갑소유 땅. 갑이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받거나 또는 경매법원에서 을이 경락을 받았다. 그래서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등기부에는 분명히 소유권자 갑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자 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소유권자 을로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187조에 뭐라고 했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을은.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한 때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신 분. 그래서 피상속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을에게, 이걸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무슨 승계? 포괄승계. 등기 없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아버님 소유 땅이 있었어. 근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어. 하지만 내 거예요, 이미. 이미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해도. 이미 10년 전에 내 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등기 안 해도. 그런데 이 땅을 을이 팔으려고 해. 그냥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세금 내야 되잖아, 을을. 상속세 내야죠. 팔았으니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기라, 이런 뜻이에요. 등기를 하고. 을이란 놈이 상속받은 땅을 병한테 매각을 한 다음에 마치 갑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하고 매매한 것처럼 날짜를 꾸며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을은 세금 떼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려고 단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을 네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으려면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해라, 이놈아. 세금을 내라, 이놈아. 그게 단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186조와 187조의 취지가 됩니다. 자, 조문은 크게 어렵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187조 조문만 조금 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 186조는 등기가 필요하다. 187조는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오늘 하나만 딱 잘 나오는 거 하나만 확인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 하나. 195페이지. 195페이지를 가면 하단에 취득시효가 있고 2번에 점유취득시효라고 245조 1항이 보입니다. 찾았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유의 의사라든가 평온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 245조 1항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입니다.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당연히 등기가 필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명확하게 법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등기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등기하라. 아주 잘 나옵니다, 요놈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 라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됐어요. 그렇게 확인하고 178페이지 조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178, 179, 180, 181페이지까지 내용이 이 187조와 186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기본서에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은 안 봅니다. 지금 조문만 일단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186조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이 되고 187조는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이 등기와 관련된 게 7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등기와 관련된 게. 물론 이 등기는 등기의 뜻이 뭔지,
등기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등기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등기관은 누가 되는지, 어떤 걸 등기할 수 있는지, 등기사항,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등등은 등기법 가서 합니다. 절차적인 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에 관한 실질적인 다툼에 대한 대법원 판례, 요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하려면 등기법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일단 등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종류가 어떤 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2차 과목에서. 그럼 민법에서는 건너뛰어야 되는데 건너뛸 수는 없고 딱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가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민법에서는. 그게 어떤 것들인지 개념만 오늘 잡아드리겠습니다. 개념만. 첫째, 일단 등기가 뭔지는 아시죠? 등기가 뭐예요?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이라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 물권 변동 과정을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된 사실 자체. 이게 뭐다? 등기. 소유권 따위를 기록하는 것.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등기예요. 그 등기의 종류와 관련해서 종류. 우리 시험에 2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가. 하나가 보존등기라는 보존등기는 권리 변동 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등기부를 새로 만듭니다. 이걸 등기부 창설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서 그 등기부에다가 최초의 소유권자를 등기하겠죠. 그거를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등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따위는 있지만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대장하고 등기부를 구별하게 돼요. 대장은 그 부동산에 관한 물리적인 사항을 기록한 게 대장이고요. 행정부에서 관할하고요.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거예요. 법원이 관장합니다.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 이걸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대장을 기초로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새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최초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기록합니다. 그거를 뭐라 한다? 보존등기라고 해요. 이 보존등기가 이걸 문제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 보존등기 또는 중복등기라고 합니다. 요거부터 보세요. 이중 보존등기, 중복등기.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겠습니다.